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을 철회했습니다.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인데요. 대통령실은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임 중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여야 입장,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1월 4일 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 같았던 재판중지법이 갑자기 백지화가 됐는데,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걸까요? 네,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철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날만 해도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재판중지법에 대해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그리고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이달 말에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었는데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네. 박 수석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요. 예.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브리핑을 열고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제동을 걸면서 여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걸로 알려졌는데, 이 대통령은 지금 에이펙을 잘 마친 상황에서 그 후속 조치 논의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데 이럴 때 정쟁 요소가 강한 법안을 추진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 6월 이 법을 추진하면서 법사위까지 통과시켜 놨고요. 지금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인데, 이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의 의사는 변함이 없다며 재판을 재개하겠다는 판사가 없는데 재판중지법이 무슨 실익이 있냐, 논란만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회에선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놓고 여당은 특별법을 만들자, 야당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네요. 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와 팩트시트 작성이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팩트시트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때부터 이번 경주 정상회담 때까지 협상한 내용을 전부 정리한 문서고, 양해각서는 거기서 대미 투자 부분만 딱 떼서 한국이 미국에 어떻게 투자할 건지,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쓸 건지를 문서로 만드는 건데요. 네. 팩트시트는 A4 용지 기준으로 3-4장, 양해각서는 조항 개수가 25개에서 30개 정도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 문서들을 발표한 뒤에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특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전에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헌법 60조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비준 동의권을 국회가 갖는다, 이렇게 명시된 걸 거론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은 이번 협상은 과거 한미 FTA나 방위비 분담금 협정 때와는 달리 조약이 아니라 구속력 없는 팩트시트나 양해각서라 국회 비준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이 특별법이 제출돼야 그 제출된 달의 첫날부터 관세 인하가 적용되는 만큼 정부 여당은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방한한 미국 국방장관을 오늘 만나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얘기가 오갈 수 있을까요?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지금 방한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예방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미 국방장관의 예방을 받는 건 처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승인받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이야기가 오갈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 잠수함을 발표한 걸로 미국과 중국을 설득했다고 했고요.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 오늘 기획재정부가 직접 배경 설명을 한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어제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매각을 검토 중인 자산도 다시 검토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원래 대통령 지시사항은 대통령실이 공개하거나 사안에 따라 주무부처가 전달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 지시를 알렸습니다. 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는 기재부인데요. 네네. 기재부가 오늘 오전 10시에 배경 설명을 하는 브리핑을 합니다. 네. 아직 정부의 명확한 설명은 안 나왔지만 올해 국회 국정감사 때 국유자산 매각 정책의 문제점이 거론된 게 대통령 지시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네. 국유자산 매각은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정책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16조 원 규모의 국유자산 매각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금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을 매각해서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다.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 기업의 이익이 돌아가게 될 거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캔코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예전에는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수가 10%대였는데 윤석열 정부 때 42%, 58%, 51%로 오르면서 헐값에 국유자산이 매각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검찰과 특검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말을 어제 법정에서 했네요.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지목하면서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비상계엄 당시가 아니라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친 뒤 대통령 관저에서 열렸던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어제 내란 공판에선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곽 전 사령관이 그 만찬 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그때 당신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냐 이렇게 신빙성을 의심하며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제가 이런 말은 안 했을 거라면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본인 앞에 잡아오라고 했고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인데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때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나 변경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인데 그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렇게 장소를 변경하던 도중에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하면서 계엄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 의원은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자,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인 이 건은 참 많이 보도가 됐어요.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놀라운 건 이들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요. 네, 군부대를 사칭하거나 선거 시기에 정당이나 심지어
대통령 경호처 행사를 하면서 노쇼, 즉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네. 이 조직의 거점은 캄보디아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집중 수사관사로 지정된 강원 경찰은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경찰이 잇따른 전화사기 범죄를 추적했더니 근거지가 캄보디아 범죄단지가 있는 시아누쿠빌로 나타났는데요. 네네. 이 조직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영세업체 560여 곳을 대상으로 노쇼 사기를 벌였고 네네. 비용을 대신 결제해달라면서 69억 원이나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피의자 15명을 붙잡았고요. 국내에서도 현금 인출과 통장 관리에 가담한 9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20, 30대 청년들이었고 심지어 10대도 4명 있었습니다. 붙잡힌 피의자 114명 중에 18명이 구속됐고요. 경찰은 범행 가담자를 추가로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상공인분들은 대리 구매를 해줄 경우 꼭 해당 기관의 대표 번호를 통해 확인을 하고 특히 공공기관에선 대리구매를 요청하거나 돈을 먼저 입금하라는 요구를 절대 하지 않는 점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커진 일교차의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은데요. 이른 아침 시간 전조등 잘 활용해서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먼저 안개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 남북권인 중부 내륙선 창원 쪽 7원 요금소 부근입니다. 한때 화물차 사고로 전면 통제됐었습니다. 조금 전 1차로 통행 재개됐지만 아직 부근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수도권에선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서창에서 남동 부근으로 사고 정체 남아있고 하객 분기점에서 인천시점 사이와 성남 방향 서창 분기점과 신천, 광명 일대로도 속도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1수단선은 일산에서 판교 쪽 자유로 부근과 계양부터 소래 터널까지 한 번에 13km 구간 오늘 가장 먼저 가장 길게 밀리기 시작하고요. 경부선 서울 쪽 수원과 금토 분기점부터 반포 쪽 통해 서울시내 진입도 답답합니다. 부산 쪽은 남사준이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해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김선영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이고요. 미국 시장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썸머타임이 종료가 됐어요. 이에 따라서 네. 아마 좀 다들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종료 시간이 이제 1시간 이제 뒤로 갔고요. 그리고 시작 시간도 1시간 뒤로 갔습니다. 일단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보니까 썸머타임이 종료된 이후에 어쨌든 최근 흐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미증시가 이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인데 강도는 좀 다소 약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제 상위권,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 큰 기업들 위주로만 움직인다는 그런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나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AI 투자에 힘입어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최근에 뭐 국내든 해외든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계속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이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AI가 고점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네. AI가 고점이 돼가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를 정말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M7 기업들이 그런 와중에 계속 정말 많은 금액들을 투자를 해가면서 이제 이런 고점 논란을 불식시키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와 달리 올해 내내 강세를 보였던 국제 금값은 최근 계속 조정이 이어지고 있죠. 네, 금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게 그 미국과 중국이 한번 만났어요.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APEC에서 만나셨으니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완전 화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조금 이제 이 이슈 자체가 좀 많이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금값 같은 경우는 중국이 관련 세제 혜택을 없애버렸어요. 그런 네. 타격을 좀 심하게 받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실물 금 자체도 구매하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불과 한 1, 2주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일 큰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긴장감이 좀 풀리면서 이제 안전자산이 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는 그런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이 흐름은 아마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고용 여건 실제로는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일단 오늘 새벽에도 연준 쿡 이사가 노동시장 위험이 인플레이션 위험보다 크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대학교, 중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이론적인 부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최근에 몇몇 기업들에서 해고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옛날 경기 침체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미국 기업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보다 좋게 말하면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좀 되게 높아요. 그 얘기는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나간 사람도 많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이 그 해고들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짧은 구조조정의 일환일 뿐이지 이거 가지고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고 판단하기에 분명히 무리가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메리 데일리 총재가 12월 금리 인하 관련 멘트를 했네요. 네, 참 저도 이래서 그 9월과 10월 두 번 연속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반대를 개인적으로 좀 했는데 일단 파월 의장의 멘트와 결이 좀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다들 좀 열린 마음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 9월과 10월에 두 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시장은 참 재미있는 게 누구는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누구는 또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파월 의장 같이 보수적인 사람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2달 연속 금리 인하했다고? 이런 심리가 또 나오거든요. 저는 사실 그걸 되게 경계했는데 일단 10월 달은 좀 잘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역시 12월 달 그리고 이제 첫 해 시작인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원래 있었던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데 12월 하면 이게 1월 달에도 또 기대감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이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연준이 바라는 어떤 아이디어 간의 어떤 그 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게 12월 달 금리 인하를 확정지어서 하겠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아마 좀 이제 애매하다는 뉘앙스로 던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건 우리가 계속 나오는 지표들이나 내용들을 보면서 팔로우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11월 달 같은 경우는 FOMC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함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주식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코스피의 상승세 훈풍이 아니라 열풍으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랑스럽기도 한데 네. 보통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말 중에 이제 한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풀이 상승세라는 그런 표현이 너무 정확한 것 같은데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미국인 친구들도 그래요. 너무 저평가 상태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건 인정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이제 너무 이슈가 많아서 그게 참 안 도와준다라는 걸 사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분위기가 좀 좋았었고요. 또 에이펙에서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오면서 그동안 이제 상승하지 못했던 거기 한해 그 서려 있는 한에다가 부스터를 좀 가해주고 있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게 너무 많은 상승세 때문에 많이 겁을 먹으시겠지만 사실 미국이랑 일본 보시면 수해 네. 동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이제 이 상승세를 즐기시면서 조정은 좀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서 네.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흥 투자에 대한 우려까지 벌써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네네. 차분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간밤에 우리나라 관련 ETF들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제가 보통 이제 ETF를 좀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제 그 흐름과 우리나라 흐름이 좀 많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세 가지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EWI, FLKR, 코르, 티커입니다. 이건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EWI는 3.89%가 상승했고요. FLKR은 3.92% 그리고 코르 같은 경우는 11.45%가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도 좀 강할 수 있겠다라는 그렇게 연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오늘도 대형주 위주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어제 우리 지식 시장도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지수를 견인했는데 이 상승세 앞으로 계속 이어질까요?
네, 제 주변에서 이제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반응이 나오는데 제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아닐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지금 너무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오고 하니까 증권사들이나 기관들도 일단은 계속 이제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 충분히 사지 못하더라도 의견들이 개인이나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만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른바 이제 폼을 만드는 시기가 현재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번 에이펙에서 젠스랑 엔비디아 CEO가 블랙의 칩 26만 장을 이제 선공급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네. 이게 전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 음. 기존에 사실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전 세계 칩이 얼마나 몇 개를 했는지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미국에 2천만 장, 그리고 뭐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는 보니까 한 7위권, 6위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네. 사실 그거는 기존 칩인 호퍼 모델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블랙에는 호퍼보다 훨씬 더 높은 사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칩을 가지고 있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근데 기존의 2위권, 호퍼 2위권이 중국인데 중국에는 블랙엘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어차피 블랙엘 1등은 미국이라 봤을 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가 50만 개를 주겠다라는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26만 개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네네. 전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게 우리나라가 너무 중국에 비해서 AI가 많이 쳐져 있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칩을 확보를 하면서 더 예. 빨리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됐다. 그런 의미로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 뭐 미국 증시처럼 우리 증시도 너무 두 기업에 수급이 쏠리면서 실제로는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다는 지적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아요. 그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인데 제가 답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항상 그래왔고요. 네. 일반 특정 섹터가 좀 시장을 이끄는 분위기가 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대형주들이 먼저 이끌고 그 낙수 효과를 중소기업들이 항상 가져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뭐 우리가 어떤 예를 알 수 있냐면 사실 코스닥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러셀 2000 기업들이 대부분 수주를 어디서 따오냐면은 각 대기업들에서 따오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데서 수주를 따와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른 데서 수주를 많이 따와가지고 그걸 1차 밴더, 2차 밴더로 내리게 되면은 그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대형주 막 갈 때 중소형 기업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네, 저는 급락장보다 상승장을 개인적으로 되게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되게 유행한 단어 있잖아요.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요즘에 제 주변 보면은 주식 투자한 지 1년 안 된 친구들이 도파민을 엄청나게 분사하면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가 진짜 저는 조심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미스터 마켓님이라 부르는데 그분은 항상 공평하시고 균형감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시장이 좀 쉬어가는 것처럼 조금 쉬어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평소에 안 하던 거는 그냥 안 하시고요.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고 공부를 좀 잘 이어가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직접적인 어떤 연관돼 있는 기업도 아니고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등한 기업이 너무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하시고 안 하시는 건 하지 마시고 균형감 있게 다양한 업종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 네. 다행히 추위가 금세 풀리는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초겨울에서 다시 늦가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은 경기도 파주 판문점이 영하 2.4, 강원도 철원군 김하읍이 영하 2도, 경북 봉화가 영하 0.4도 등으로 여전히 쌀쌀하긴 하지만 어제보다는 1도에서 6도 정도 높습니다. 서울도 영상 5.7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올라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이 16도, 강릉이 18, 청주와 대전이 17, 광주와 대구가 1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아 평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낮하고 밤하고의 기온차 크게 벌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는 건 기본적으로 날씨가 맑기 때문입니다. 네. 이 구름이 없어 햇볕으로 인해 낮에는 더욱 지표가 가열되고 밤에는 지면의 복사 에너지가 막힘없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번 주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돼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낮에 걷다 보면은 그러니까 햇볕 있는 곳은 굉장히 따뜻하고 약간 땀도 나는데 그렇죠. 그늘진 곳에 가면 또 굉장히 선선해요. 네네. 이것도 같은 시간대에도 좀 기온차가 느껴지게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 옷차림 좀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11월로 접어들면서 단풍 전선이 남쪽 지방으로 빠르게 가고 네. 있네요. 현재 단풍 상황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단풍은 전국적으로 10월 중하순부터 11월 초까지 절정이지만 날씨 상황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기상청에서는 날씨누리를 통해 전국 21개 주요 산의 단풍 현황을 보여줍니다. 특히 단풍 전, 단풍 시작, 단풍 절정 시 촬영한 사진을 지도와 함께 제공해서 누구나 단풍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단풍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기상청의 날씨누리 접속한 후 화면 왼쪽 메뉴에서 테마 날씨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계절 관측과 유명산 단풍 현황을 차례로 누르면 됩니다. 네. 지금 단풍의 향연은 설악산과 오대산을 지나 남쪽의 지리산과 내장산, 한라산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올가을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날이 있어서 단풍잎도 빨리 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단풍 관광 계획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문진석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 뉴스 헤드라인 장식한 게 재판 중지법 철회였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이달에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좀 입장을 바꿨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꾸게 된 배경이 뭘까요? 그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네. 이 박수현 그 수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 그다음에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 여기서 얘기한 내용대로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 문제가. 아, 네. 네, 그런데 박수현 대변인 기자 브리핑 외에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관심을 받으면서 네. 이달 내로 처리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문제가 이제 당의 기조. 이번 주 우리 당은 사실 에이펙 성과를 홍보하는 게 이제 당의 기조였는데 네네네. 이 당의 기조에 엇박자가 나는 메시지 혼선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게 시급하게 네. 빠른 논평을 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 지도부까지 올라간 거 아니고 열린 가능성을 얘기한 건데 자꾸 그렇습니다. 보도가 네. 그렇게 나가니까 얼른 빨리 정리를 하시려고 어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네, 거죠. 당의 네네. 메시지 혼선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어제 대통령실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다 아는 얘기지만 한 번 더 자세히 얘기를 하셨어요. 헌법상 네, 현직 네, 대통령 맞습니다.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게 다수설이다. 관련 입법은 맞습니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셨고 이제 정쟁의 중심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 네, 대통령실 이런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실은 그동안 대통령께서도 원래 이 법이 6월 17일 날 본회의에 올리려고 할 예정이었었는데 네네. 대통령의 뜻은 자신과 관련된 그런 법을 올리는 건 좀 정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제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전달했다고 해요. 네. 그 전 원내 지도부에. 그래서 아. 이게 이 법이 본회의 상정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당에서 이걸 가지고 불필요하게 이게 논의되는 것 자체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의원님 지금 그 6월 17일에 국회 본회의에는 올렸지만 계류가 됐고 보류가 된 이유는 대통령실에서 그런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네. 원내 지도부에게도 대통령실이 비슷한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해왔던 겁니까? 뭐 계속 하지는 않았고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대통령실 입장을 다시 한번 뭐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원내에서도 이 문제를 사실은 우리 당에서 추진하겠다,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런데 뭐 이건 분석이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이게 네네. 지금 정청래 당대표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고장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번에 성과들 뭐 관세 협상이라든가 APEC이라든가 이런 성과들을 내는데 당에서 좀 더 그런 성과들을 홍보하는 데 좀 줄여갈 필요가 있는데 네, 이런 정쟁적인 논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네네. 법안 추진을 철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네. 명확히 밝혔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주장은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늘 뭐 본인은 정쟁에 본인을 끌어들이지 말아라는 이런 일관된 입장이 본인은 국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쟁을 끌어들이지 말고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또 여야가 협치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늘 하시거든요. 네, 이제 우리 장 대표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는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이잖아요. 그리고 헌법 84조 해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자꾸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층 결집에 지지층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판을 통해서 대통령을 아웃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잖아요. 국민의힘 일부 지지층에서. 이제 그런 의견들에만 당 대표가 소위 말하면 그 극렬 지지층만 대변하는 그런 당 대표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우리 정치에 큰 도움이 안 되고 네. 우리 국민의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지금 네네. 발족이 됐습니다. 그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언급을 하고 계시고요. 예산 네. 인사, 사법행정 개혁을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법원 행정처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논의를 하실 생각이신 모든 건가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요. 네. 그동안 사실은 법관의 독립성은 사실 인사권을 정말 공정한 인사권이 행사될 때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사실은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인사권을 자주지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이 법관 독립성이라기보다는 줄세우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돼 왔다. 그래서 다시는 뭐 법관의 외부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독립도 중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이 TF 출범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 외의 문제도 뭐 장관이후 문제라든가 또 윤리감찰단의 실효성 문제들 이런 부분도 또 다룰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시한이라고 할까요? 목표 시점 같은 게 있을까요? 아직 목표 시점 언제까지 뭐 이렇게 다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폐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혁을 할 인사권 문제를 독립시킬 것인지 이런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대장동 1심 재판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장동혁 네네. 대표가 이 재판을 놓고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거라고 비판을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대장동 1심 재판에서 네. 이 관련된 민간 업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을 가지고 뭐 대법원까지 언급하는 것 자체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1심 재판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사필 기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부가 사실은 그동안 저희 당에서도 꾸준히 일관되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연관 없는 사건이고 이재명 대통령 무죄다.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그 일정 정도 인정한 판결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재판 1심 결과이긴 하지만 이 결과를 네네. 놓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해석이 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할 말이 없죠. 그동안 대장동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한 4년 가까이 우리가 먹었잖아요, 아주. 그랬기 때문에 갑자기 이 판결에 대해서 태세전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네. 여전히 다른 관점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는 뭐 판결 재판에서 증명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1심 재판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이 없다. 이거는. 네네. 네, 이렇게 1심 재판부가 얘기했거든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국민의힘 공격을 했고 검찰도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검찰 구형보다 훨씬 더 높은 중형을 선고했거든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이런 그 사업자들을 어떻게 보면 엄벌이 처한 것이죠. 예예. 네. 그래서 당신들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 증언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까지도 아마 판단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네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에이펙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역대급 성과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한미 관세 협상 합의의 핵심 축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네, 왜 네네.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별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2,000억 불은 우리가 현금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10년에 걸쳐서 매년 200억 불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그쪽으로 사용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먼저 네네. 합의문부터 공개를 하라. 그러면서 헌법 60조에 따라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법이 아니고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로 이제 헌법 60조를 가장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네네.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비준 문제와 특별법 문제는 좀 약간 궤를 달리한다고 보고요. 네. 예. 비준 문제는 좀 더 외교 당국과 정부 당국과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협정문을 빨리 협정문이나 합의문 공개를 요구하는데 뭐 국민의 알 권리 또는 통상 협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네. 동의합니다만은 다만 이런 합의문 공개는 시효 절차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은 한미 관세 협상의 세율이라든가 품목별 기준, 네네. 원산지 규정 등 세부 이행 단계 협의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민감한 산업 정보를 또 성급하게 공개하면 향후 협상력이라든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즉각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야당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네네. 이런 문제, 특히 외교통상 문제는 정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익이라는 공통 분모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될 이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네. 지금 이번에 그 합의된 내용이 이렇게 국회 비준 동의 대상까지 가지 않는다. 뭐 양해각서라든가 설명 자료 MOU이기 정도로 때문에 나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있습니다. 예. 네네. 있습니다. 그런-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비준 동의 자체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닫아놓고 계신 건 아니신 건가요, 의원님께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을 때는 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 조항이 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조항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부 외교 당국의 그 해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좀 더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 이런 제한성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자료를 이번 주 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이 설명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불러서 관세 네. 협상 타결한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게 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에서도. 예. 네. 네. 자, 핵 추진 잠수함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네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미국 통제하에 핵 연료망 제공받는 거라면서 협상문을 즉시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성과로 큰 성과로 꼽고 계시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어쨌든 뭐 우리 대한민국 방위 영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텐데 우리 이제 이게 한미 동맹의 어떤 새로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전기도 될 것이고요. 예. 이 후속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해야 될 후속 과제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국방부 장관하고 우리 안규배 국방부 장관과 네. 피트 헤글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오늘 안보 협의회를 하잖아요. 한미 동맹 하나를 논의하는데 여기서도 아마 이런 얘기들이 오갈 것으로 보고요. 네. 예, 지금 현재 한참 얘기가 진행 중인데 자꾸 뭘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요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후속 과제들에 대한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요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좀 정리된 다음에 공개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시정 연설을 합니다. 네네. 그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은 여러 가지 뭐 공격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를 네네.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예산안 해를 넘기지 않고 기한 안에 잘 처리될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예산은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금년 우리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은 경제 살리고 민생 지키고 미래 사업 키우는 이런 투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 원안대로 제때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할 텐데 네. 우리 정부 입장은 늦어도 12월 4일까지는 통과를 시켜야지만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다. 내년 일을 제대로 살림살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야당은 또 벌써부터 포퓰리즘 재정 살포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정쟁으로 가려는 이런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설득하면서 네.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끝까지 설득이 안 된다고 한다면 표결 처리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다음 주제는 코스피 관련한 네네.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네네. 어제 사상 네. 처음으로 장중 4,200선 돌파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뭐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도 좋습니까? 민주당 분위기 국민들도 분위기 좋은데 민주당이 당연히 분위기 좋죠. 네. 예. 어쨌든 이런 상승세 우리 JP 모건은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가 6천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로 지금 4,200 선을 돌파한 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동안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상법 개정이 있었고요. 네. 2차 상법 개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앞으로는 자본시장법 이런 개정이라든가 배당소득 분류과세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공시제도 개선 또 자사주 소각 문제 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렇게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코스피 5천 시대도 금방 멀지 않은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게 일시적인 상승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구조적 상승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조적 상승이 될 수 있도록 기업 실적 개선이라든가 시장 문화 변화까지 포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 주식 시장과 더불어서 이제 지금 부동산 대책 정책 관련한 네네. 그 조치 중에 하나로 부동산 감독 추진단 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네네네. 이게 지금 이 추진단에서는 이르면 내년 초에 수사 기능을 갖춘 정식 감독 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네네. 이 부동산 감독 추진단의 정책적 효과는 어떻게 기대하시나요? 결국은 부동산 투기 감독단은 결국은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이 투기 수요가 투기 자본이 네. 생산적 금융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듣고 예, 예.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투기 자본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네. 지금 에이펙 그 정상회의 이후에 여러 가지 네네.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당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보도가 네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그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이런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7명에게 무선 전화를 통한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자가 53%로 일주일 전보다 1.8%포인트 늘었습니다. 자, 지난주가 에이펙 기간이었다는 점이 반영이 네. 된 걸로 보이는데 이 결과 만족하십니까? 에이펙 결과가 완벽하게 반영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사 기간을 보면요. 네. 네, 완벽하게 반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네. 주말에 저희 내부 조사에서 보면 네. 이거 훨씬 더 높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거의 뭐 폭발적인 상승이었었는데 네. 그래서 31일까지 한 조사가 그렇게 크게 반영된 것은 아닐지라도 네. 굉장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에이펙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앞으로 이번 주 지나면 더 높은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내란 재판 얘기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지금 윤 전 네네. 대통령 그전에는 불출석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지난달 네네. 말부터는 지금 잇따라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어요. 네네. 예, 이런 그 윤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 윤석열 재판 출석이 본인이 몸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번 주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예,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으로 전환한 행보일 텐데 네. 이는 그동안 자신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들려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장기 불출석으로 인해서 여론이 악화돼 있고 또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결국은 법정 출석은 전략적 국면 전환, 이미지 반전을 동시에 노린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곽종군 전 특수전 사령관이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발언을 재판에서 지금 했는데요. 네. 특히 계엄 전에 지난해 10월에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지목하면서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를 법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네, 이 발언 네,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뭐 그러고도 남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뭐 충분히 곽정근 사령관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조원철 법제처장이요. 지난달 네네. 국감에 이어서 이번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네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 황당하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또 뭐 기소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두 무죄다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이 네네.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니까 법제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이런 해석도 내놨는데 조원철 네네네. 법제처장의 이런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조원철 법제처장의 주장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대장동의 배임죄로 이렇게 기소가 됐잖아요. 대통령께서. 네.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시민들의 이익을 확보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벌 수 있는데 조금밖에 못 벌었다 해가지고 지금 배임죄를 걸었거든요. 당연히 무죄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이 돈 버는 직업이 아닌데 그 조금 벌었다고 많이 벌 것을 조금 벌었다고 배임죄로 네. 기소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재판이 무죄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 문제도 네. 지금 의원님 지금 증언들이 엇갈리고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 거의 다 네. 돼서요.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었습니다. 정격시다 네. 잠시 후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적재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저의 오랜 로망을 이뤘습니다.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 전동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편의 차량 덕분에 캠핑 장비와 텐트까지 무거운 짐도 쉽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캠핑장 밤하늘에 뜬 빛나는 별, 모닥불 소리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까지 그날 저보다 행복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당분간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주말 휴일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추위는 어제 낮부터 회복이 되긴 했는데 어제는 그래도 내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었고 오늘부터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아지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서울은 아침 기온이 5도 이상 크게 올라 있습니다. 오늘 기온은
아침이 평년 수준이 되겠고요. 서울의 현재 기온 6.2도, 일부 지역은 아침에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파주나 철원은 영하 1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함이 계속되기 때문에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 되겠고 낮 동안에는 당분간 활동하기 좋은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16도로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고 세종과 대전이 17, 강릉 18도, 광주 대구 19, 제주 20,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이 각각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예보 말고는 일부 강원, 영동에 약간의 비 소식 모레 들어있고요. 당분간은 전국적인 큰 비 소식이 없어서 일교차 큰 가을 날씨 쭉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약간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6.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이번엔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과 전격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하루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네. 철회 배경을 에이펙 성과에 집중할 때라는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제 브리핑하는 거 그 다 뜯어봤는데요. 네. 총평을 하자면 전략적 철회가 아니고 전술적 후퇴다. 전술적 후퇴. 전술적 후퇴다. 아,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이 강훈식 비서실장은 웬만하면 브리핑 직접 안 나서거든요. 대변인이 하고 또 정무수석도 있고 홍보수석도 있고 그런데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한마디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엄중 경고다.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은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추진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는 당내 논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통보해 그렇게 수용됐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 뭔 헛소리냐. 대통령실에서 그 재판중지법 추진하지 말라고 요청해서 오히려 당이 그걸 받은 것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네. 완전 다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네. 지금 에이펙이네 코스피 4,200이네 막 주가를 불러야 될 때 왜 니들 엉뚱한 짓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악재를 만들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두 종류의 보도가 계속 같이 있었죠.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네. 더 이상 정쟁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강훈식 실장이.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당 니네들 좀 사고 좀 그만 쳐라. 그리고 이게 도움이 돼야지 왜 자꾸만 그 대통령에게 마이너스 되는 쪽으로 설치냐. 제발 좀 설치지 마라. 그 경고예요. 네. 경고는 당에 대한 경고. 네,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경고입니다. 네.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의 의중을 대변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배임죄 폐지도 철회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이건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어제 강훈식 그 비서실장 얘기는
그 재판 중지법만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언급이 없고 뭐 네. 사법개혁 차원에서 요거는 하지 말라고 딱 찍어서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 주장해 왔던 바고 심지어 지난번 여야 대표 초청해서 3자 회동할 때도 배임죄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건 찬성하는 건데 네. 자 그러면 이 재판중지법이 뭐 국정안정법이라고 하는 이 황당무계한 네이밍도 네이밍이지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이재명 그 맞춤형 입법 아니에요. 그럼 배임죄 폐지는 지금 그 민주당이건 대통령실이건 이거 기업인들의 어떤 그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거다 했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며칠 전에 나온 대장동 5인방 1심 결과 징역 8년에서 4년 이거를 어떻게든지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중지법이나 배임죄 폐지나 본질은 똑같아요. 어떻게든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시키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제 재판중지법이 사실상 그 스스로 그 자충수임을 인정하고 철회했듯이 이것도 이 배임죄 폐지도 동력을 좀 상실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 없다고 보이고요. 네. 근데 이게 그 대장동 5인방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요.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 역할이 무죄임이 입증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2심, 3심 그냥 기다리면 그거대로 확정되면 본인들의 주장대로 하면 이재명 무죄가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배임죄 폐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그 사법 불신 극복, 사법 행정 정상화 TF를 발족을 했습니다. 뭐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TF 활동 목표나 흐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 법원 행정처 있잖아요. 네. 요거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매년 2월이 법원의 정기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그 5인방 1심 결과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인사를 법관이 아닌 외부인이 다수로 구성되는 그 위원회에서 본인들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거기에 입김을 넣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장들 이런 것들 관리하기 위해서 요거를 1번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이미 제가 민주당이나 그 정권의 외부인이 제가 이 정도 그거를 읽을 정도면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뭐 이것도 그렇게 그 의석은 많은데 네.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은 있지만 여론은 상당히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이펙 정상회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에이펙 정상회의 결과 점수 준다면 요새 성적표가 유행이어가지고 저는 뭐 평균 이상 뭐 좋은 결과다. 평균 이상이면 B0, B뿔? 뭐 하여간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이다. 잘한 건 잘했다. 잘한 건 잘했다. 네. 어제 인유한 의원께서 나오셔서 아주 칭찬을 하셨거든요. 네. 역시 잘했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좀 문제가 있다 내지는 아쉽다 이 보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문제가 그거는요. 그 핵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진짜 수건 사업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그 물꼬를
텄잖아요. 그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예. 그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모든 게 미정이에요. 예.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실상 의미가 없고 지금 한화 오션이 2년 전인가 그 인수했지만 예. 핵잠을 만들려면요. 지금 상태의 법적 지위로는 안 되고 방산 업체가 되어야지만 미국 그 법률에 의해서 핵 잠수함을 핵 추진 잠수함을 그 제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의 상당한 규제와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큰 물꼬는 튀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할지는 정해진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과제죠. 남겨진 과제. 네네. 자, 그리고 또 지금 후속 절차를 놓고 슬슬 나오는 얘기가 앞서 문진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특별법으로 할 것이냐, 네. 비준 동의로 할 것이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비준 동의 받아야 된다. 네. 그리고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요. 당연히 네. 국회 비준 동의를 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 사인이 돼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기존의 한미 FTA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 FTA를 대체한다. 네네. 예, 노무현 때 합의가 되고 이명박 때 국회 비준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FTA가. 그때도 국회 비준을 했었어요. 예, 뭐 체류탄이 터지고 뭐 이런 상황이었지만 국회 비준. 근데 한미 FTA를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그 관세 협정이. 그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인데 근데 왜 민주당이 국회 비준 동의 헌법 60조에도 그렇게 하라고 그 명시가 돼 있는데 왜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 이 얘기를 꺼내 들고 나오는 의도가 뭐겠는가? 국회 비준 동의를 하려면요. 그 합의 내용, 협상 내용이 국회에는 다 공개가 돼야 돼요. 네. 근데 대미 투자 특별법으로 하면 그 협상 정보를 다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좋나? 뭔가 구려가지고 자꾸만 숨기려고 이런 꼼수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키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비준 동의는 받아야 네. 되고 내용은 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근데 앞서 문인석 의원이 언급한 내용 중에는 이제 투명하게 공개, 국민에게 설명을 하겠다는 취지는 뭐 비슷해 보입니다. 같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팩트시트 설명 자료를 준비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다만 그중에 어떤 국익에 필요한 내용들도 있는데 뭐 이런 설명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일단은 팩트시트가 나와봐야 좀 네. 알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네네. 그리고 양해각서라는 것도 MOU도 무슨 네. 내용이 들어가는지 아직 저희가 아무도 모르죠.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더 깊이 질문하기가 참 애매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고 728조 규모의 정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슈퍼 예산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네. 내년 예산안 중에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대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재명 표 예산이라고 그 부를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올해 이제 그 민생 소비 쿠폰 뭐 매체에 걸쳐서 이제 풀었잖아요. 네. 수십조를. 네네. 근데 내년에도 보니까 뭐 지역사랑 상품권 네. 등등 해갖고 이런 예산들이 꽤 많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까지 이재명 정권 쪽 사람들의 설명과는 다른 거예요. 뭐냐 하면은 네. 마중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저게 펌프질을 하는 거 저도 뭐 펌프질 해본 추억이 있습니다만 네. 마중물은 처음에 넣고 펌프질 해갖고 밑에서 물을 끌어오르게 하는 그게 마중물이에요. 매번 펌프질 할 때마다 집어넣는 게 마중물이 아니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이게 그럼 마중물이 아닌 거죠. 그 마중물이 아니고 뭐냐 그냥 재정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재정에 의존해서 뭔가를 좀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뭐 그 부분이 제일 좀 그 뭐 야당으로서는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추경호 대표에 대한 그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보도가 나온 게
국민의힘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런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그 추경호 의원이 그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고 네. 뭐 의총 장소 변경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측면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그 특검과 민주당 쪽의 이제 의혹의 시선인데 네네. 뭐 구속영장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아니에요. 기각할지 발부할지는. 네. 예, 기각할지 발부할지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게 당시 원내대표를 이렇게 해서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다음 수순은 이 위헌정당 해산 쪽으로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수없이 공언을 해왔잖아요. 민주당 사람들이 그랬고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청구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데 정성호 장관도 그 가능성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자신들의 존립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보이콧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글쎄요. 그거는 뭐 국민의힘 지도부의 선택이겠죠. 네네. 네. 아까 에이펙 협상과 관련한 질문 중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지금 이제 앞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리얼미터에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긍정평가가 3주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어요. 그렇지만 양당 간의 지지도 격차도 전주에 6.8%포인트에서 7.5%포인트로 벌어졌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지금 여론조사가 에이펙 정상회의의 긍정적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여론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반영된 뭐 충분히 반영됐는지 부분적으로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저 같은 야권 인사도 뭐 이번 에이펙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거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여론도 정부 여당의 그 상승세로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네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무지무지하게 운이 좋은 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에이펙도 에이펙이지만 저는 더 임팩트 있었던 거는 젠슨황 효과라고 봅니다. 젠슨황 효과요. 네. 그리고 뭐 네네. GPU 26만 개. 네네.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보면 자기 임기 말년까지 이 20만 장인가를 뭐 해가지고 기존에 뭐 4만 5천 장에 하고 총 30만 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네네. 그거를 속된 말로 젠슨왕이 한 큐 해결해 줬잖아요. 한 큐 해결해 줬다. 네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이제 시점이 31일까지니까요. 네. 완벽하게 지금 반영은 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호재 아니었나 싶은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생각보다는 네, 생각보다는 숫자 들어오죠. 크지 않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 시점상의 네.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이제 행보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광주 5.18 묘지 참배를 검토 중이라고 해요. 네. 만약 가게 되면 취임 후 처음인데 네. 자, 장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검토를 한다고 지금 봐야 뭐 될까요? 대구부터 시작해갖고 뭐 지방 순회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지방 주요 도시는 순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네네. 번씩은. 네네. 그러니까 광주만 또 빼버리면 또 호남 뭐 홀대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 그리고 뭐 그 장 대표 가까운 분들이 언론에 대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이제 이런 강성 보수 이미지에서 조금 탈피해서 호남하고도 뭐 잘 지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외연학 확장 뭐 시도다 이렇게 그 해석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전 그 방향은 옳다고 봐요. 근데 늦었죠 너무 늦었고 네.
만시지탄이고.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러한 그 광주 방문을 그 광주 시민들이나 호남인들이 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네. 지난번 그 한덕수 네네네. 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하고 예. 5.18 갔을 때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연출됐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보니까 그 5.18 그쪽에 무슨 광주 80년 광주의 그 모습을 담은 뭐 책을 뭐 장동혁 대표가 그 선물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의문이 붙겠죠. 장동혁 대표는 이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뭐 윤 어게인 뭐 이런 거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하는데 네. 그럼 80년 5월 광주와 윤 어게인이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주를 찾는다는 거는 지금보다 더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그걸 행동에 옮기는 텐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또 호남 유권자들의 민심이 진짜 우호적으로 돌아설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부총장님께서 장동혁 대표의 광주 방문을 동행을 하시거나 조언을 하시는 위치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에 가서 푸대접을 받더라도 네.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네. 사실 2020년 4월 총선에서 예. 기록적 패배를 한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그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무릎 사과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5.18 가서. 네네네. 그리고 이게 진심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씩 갈 때마다 그 온도가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그때 네, 호남과의 동행하면서요. 네네. 예. 근데 뭐 이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쉽게 호남인들로부터 뭐 인정받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 정도의 어떤 행동은 보여줘야 될 네, 거다. 진정성이 있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니까 뭐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를 선거의 이제 전략으로 당연히 이제 보는 시각도 당연히 나오죠. 근데 네. 또 장동혁 대표가 또 다른 자리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제2의 건국전쟁이라고 또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 대표의 그 지방선거를 규정짓는 어떤 것이 어떤 모습인지 좀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제2의 건국전쟁, 뭐 체제전쟁과 네. 그 이제 80년 5월 광주 네. 뭐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는 건데 예예. 그럼 그게 무슨 이렇게 그 하나의 뭘로 엮일 수 있는 것들인가. 예, 예. 서로 좀 모순되는 거 아니냐. 아까도 네. 제가 네. 이번 광주 방문이 윤 어게인과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네. 맥락이라고 봐요. 네, 네. 똑같은 맥락이라고 네. 봐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뭔가 브릿지, 예. 예, 디딤돌이 뭐가 이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의 당론은요. 네. 분명합니다. 그 계엄 반대. 현재의 국민의힘의 공식 당론은요. 계엄 반대. 그다음에 그 4월 4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그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승복입니다. 계엄 반대 탄핵 승복이에요. 이게 공식 당론입니다. 그런데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에 있는 상당수 인사들이 오히려 그 당론과 다른 윤 어게인은 사실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론부터 분명히 하고 그 당론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5월 광주도 가고 뭐 해야지 이게 논리적 정합성도 있고 그 행위의 진정성 같은 것도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자, 어제 흥미로운 토론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벽 배송 제한 논란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와 장혜연 전 의원이 공개 토론을 펼쳤어요. 자, 이 두 분이 SNS상으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은 거는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이 시점에 이제 토론까지 두 분이 나섰을 때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민생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정책 토론하는 거는 권장할 일이고 네. 오히려 이게 없었다라는 게 오히려 정치인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근데 두 사람 다 지금 원외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데 원내 의원들은 뭘 하고 계신지 그런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저도 어제 토론 굉장히 재밌게 잘 봤어요. 근데 시간이 짧아갖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데 이 장혜영 전 의원도 그렇고 지금 민노총 쪽의 주장은 새벽 배송 금지가 아니다. 그냥 오전 0시부터 네. 뭐 5시까지 그거를 안 하자는 거고 새벽 배송은 지장이 없다. 근데 우리가 보통 7시, 오전 7시 전에 집으로 도착하는 거를 새벽 배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5시에 출근해 가지고 그 7시까지 거기 집까지 배송하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도저히 그 어떤 손오공 요술 방망이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못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미 심야 배송이라는 거를 새벽 배송이라는 걸 초심야 배송. 초심야 배송. 네, 그렇게 얘기하고 새벽 배송이라고 계속하면 뭐 법적 조치 취하겠다. 거기서 이미 졌어요, 이미. 이미 진 겁니다. 예. 자, 이 뭐 새벽 배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2천만 네. 정도라고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좀 깊이 있는 토론과 실질적인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권 문제는 사실 누구나한테 해당하는 문제이니까요. 자, 앞으로 이런 토론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도 정치 현안을 좀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달 이제 30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고 어제도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재판에서 곽종군 전 사령관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 진술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을 잡아오라면서 내가 죽이겠다. 이게 이제 발언한 시점이 10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네. 날. 예. 비상계엄 전이죠.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충격적이고요. 충격이고 뭐 참 참담하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요 네. 어제 이 뉴스를 접하고 그 날짜 확인을 한 사건이 있어요. 날짜 확인. 어떤 사건입니까? 왜 그 앵커님도 기억나시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 그 허용해주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어렵사리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그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으로 이거 뭐 테이블 보도 없고 뭐 제로 콜라 뭐 하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팔을 이렇게 앞으로 네, 뻗고 그 네네.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뭔가 그 무서운 눈초리로 이렇게 노려보는. 네, 그 사진이 좀 화제를 모았었죠. 예, 그게 이제 빈손 면담이라고 하는 그 네 글자가 다 언론 기사의 그 키워드가 됐습니다. 빈손 면담. 이게 며칠이었나 확인해 보니까 10월 21일입니다. 아, 10월 21일이요? 네, 10월 21일. 그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쳐다보는 그 사진 속에 그 눈초리가 뭐 거기서 상당한 적의와 뭐 그런 게 느껴진다. 많은 분들이 네. 예, 그 얘기를 했는데. 네네. 예, 근데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네, 입장문에서는 이게 진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앞으로 이제 남은 재판 과정. 네. 그래서 또 그 당시에 그 10월 1일 국군의 날 그 관저 만찬에 있었던 게 윤석열, 곽종군 두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네. 뭐 이진우 네. 수방사령관이라든가.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지. 그다음에 지기현 부장판사는 서로 기다 아니다 하는데 네네. 어느 쪽을 또 친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선택을 하는지. 예, 이제 뭐 그게 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가 어떤 지방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크게 보시면 지금 뭐 서울이 제일 핫한 지역이 될 거라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인데요. 그 국민의힘 하기에 달려 있다. 국민의힘 하기에 달려 있다. 예. 국민의힘이 좀 민심의 평균값으로 좀 향해서 뭐 변화와 쇄신 속에서 지방선거를 맞이하면 예상 이상의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네. 느낌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글로벌 톡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네. 당연히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특히 가장 타격을 받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 4,200만 명 정도가 식료품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네.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4천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8명 중 1명이 이 보조금 받지 못하게 되는 건데 미 농무부가 현재 시각 1일부터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의회에서 예산에 통과되지 않으면서 돈이 없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이제 푸드 스탬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예. 원조고요. 이제 이게 전자카드로 바뀌면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영어 약자로 SNAP, SNAP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 보조금 프로그램에 이제 혜택을 많은 사람이 받고 있는데 셧다운 때문에 이걸 받을 수가 없게 되면서 저소득층 특히 이제 크게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셧다운 초기만 하더라도 오바마 케어 네.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게 쟁점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저소득층의 밥상 인심이 쟁점에 이제 부각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에 식료품까지 정말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렇죠. 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셧다운 사태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이라면서 민주당의 책임을 계속 돌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진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정부를 재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미국인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면은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제를 제기해라라고 말하면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유를 한 겁니다. 네. 사실 이제 결국은 모든 일은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건데 이거를 민주당 쪽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가 감세, 지출 삭감 조치로 자신들과 부자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고 저소득층의 고통에 눈을 감으면서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민주당에 전간다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그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네. 원래 농무부가 제가 잠깐 설명을 더 드리면요. 3일 날 연방법원 측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고 농무부가 그러면은 비상기금을 일단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연방법원이 트럼프 정부가 이 SNAP 스냅 중단하면서 돈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중단하기 전에 비상기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라고 미국 연방법원이 판결을 내렸고 그러자 농무부가 3일자로 해서 그러면 일단 비상기금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요. 당장 한 50% 정도만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네. 특히 이제 11월 달은 뭐 추수감사제도 있고 그렇죠. 돈이 많이 쓰일 텐데 네네. 일단 약간 정말 약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와중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는 참석을 안 했는데 네. 헬로윈 파티를 열었는데 이게 또 호화스럽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너무나 대비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진 겁니다. 네. 예, 푸드 스탬프를 못 받아가지고 먹을거리 걱정하는 그런 미국인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 이렇게 호화로운 파티가 열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31일, 그러니까 지난 31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리조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헬로윈 파티를 개최했는데 말씀드렸던 스냅 중단 하루 전에 이 파티를 연 겁니다. 가족들 다 총출동했고요. 마코 루비오 그리고 이제 뭐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날 파티 주제가 이렇습니다. 작은 파티 한 번 더 연다고 해서 아무도 죽지 않는다라는 건데 위대한 개츠비 소설 아시죠? 이제 이게 알죠.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에 쓰인 사운드 트랙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라고 합니다. 소설도 위대한 개츠비네요. 하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소설의 배경이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고요. 그때 정말 온갖 파티와 화려함이 다 있었던 시기인데 그것을 약간 모티브로 삼아서 파티를 굉장히 화려하게 연 겁니다. 소셜 미디어에 그 노출된 여러 가지 영상이 있었는데 좀 약간 보기 민망한 복장을 한 그 여성 무희들이 춤추는 장면까지 있고 굉장히 호화로운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대비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미국의 4,200만 명이 스냅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의 대통령은 위대한 개츠비 파티를 열었다. 정말 다른 사람들 전혀 신경 쓰지 않는군요라면서 일침을 가했고요.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켄 마틴도 트럼프는 자신과 부유한 친구 외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네. 국정 지지율보다 낮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하지만 정작 미국인들은 과연 그럴까 약간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지지도 물어봤더니요. 33%로 나왔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41%니까 국정 지지율보다 낮게 나온 건데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좀 인기가 없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지난달 말에 여론조사 기관이 입소스에 의뢰해서 미국 성인 남녀 2,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해봤는데요.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부가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지지한다는 대답이 33%에 불과했고요. 네. 지지하지 않습니다. 65% 나왔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가 2배네요. 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뭐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오차 범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8% 포인트 있긴 합니다만 33%대 41%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좀 불만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책 중에서 뭘 좀 지지하냐 봤더니요. 이스라엘과 가자 상황 이건 좀 잘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46%가 지지했고요. 나머지는 범죄 문제, 이민자 문제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연방 정부 운영 그 다음이 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연방 정부 운영 여기 셧다운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인들도 사실은 좀 불만이 많다,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정부 들어서면서 대대적으로 관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세수를 늘리고 그리고 미국으로 거액의 투자가 들어올 것이고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이 더 탄탄해질 거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물건을 사서 쓰는 미국인들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도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맞습니다. 물론 아직 한참 남긴 했습니다만은 이 조사를 또 곰곰이 곱씹어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네.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에 미니 중간 선거라고 불리는 미국의 주지사 시장 선거가 있는데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도 흰머리가 굉장히 많아진 거 약간 좀 나이가 드셨던데요. 4일 치러지는 뉴욕시장과 뉴저지, 버지니아주 선거 결과 지금 어쩌면 이게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를 가늠하는 미니 중간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쟁점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세 정책, 이민자 규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이 34일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모든 문제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인데요. 뉴욕 시장 선거에 조런 맘다니 민주당 후보 그리고 앤드류 코모 무소속 이렇게 둘이 나왔는데 원래 이제 민주당 출신인데 무소속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커티스 슬리와 공화당 후보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맘다니와 코모 양자 대결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주목을 받는 이유가 맘다니가 정치 신인인데요. 지난 6월 달에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던 쿠오모를 꺾고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과의 일약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인도계 무슬림 그리고 사회주의자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좀 진보적인 성향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좀 과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사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구심점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중도 진영, 진보 진영 간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뉴욕 시장 선거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 인물이 약진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등판했고요.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도 지원 유세하면서 민주당 사람들의 그 표심을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화 헬로윈 파티뿐만 아니라 그 3억 달러를 들여서 트럼프 볼륨 그 백악관이 호화 연회장을 짓는데요. 그것도 같이 오바마 대통령이 비판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매우 상징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니고 해리슨 부통령도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등장해. 그 정도로 구심점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암투병하느라고 아프고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사실 민주당 안팎에서 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선거 끝나고 나서 107일이라는 그 자서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본인이 민주당으로부터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자선을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저 사람이 과연 민주당 사람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좀 비판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리스도 바이든도 등판할 수 없으니까 결국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나오게 된 건데요. 그래서 CNN 방송도 보도한 것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하고 나서도 이렇다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시 구심점 역할을 맡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퇴임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하지만 전직 대통령, 전직 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그 전 대통령이 등장했다.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뉴욕 시장 선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뉴저지하고 버지니아 주지사도 새로 선출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맞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뉴저지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긴 한데요. 민주당 후보인 미키 쉐릴 연방 하원 의원이 공화당 후보인 잭 치터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과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좀 약간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버지니아주 선거는 미국의 CIA 출신인 민주당 후보인 에비길 스펜버거 전 하원이 공화당 후보와 지금 붙긴 하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세 곳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두 곳은 민주당이 우위, 한 곳은 박빙.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징집 반대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 네. 이게 지금 가자지구 평화안이 합의되면서 휴전 상태인데 왜 이스라엘 정부가 군병력을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는 건가요? 사실 이제 이게 작년부터 나온 얘기여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휴전 상황이긴 한데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고 양측 간의 교전도 간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전쟁 장기화되면서 이스라엘도 군 병력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 가운데 초정통파 종교인 이제 하리디도 징집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종교인들과 일반 이스라엘인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겁니다. 작년에 이스라엘 대법원이 군 복무 의무가 없는 종교인도 징집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징집을 두고 찬반 여론이 굉장히 뜨겁게 형성이 된 겁니다. 지난달 말에 하리드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군 복무를 반대하는 주장하기 위해서 시위를 벌이면서 초정통파 진영과 일반 시민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게 된 거고요. 이 시위에 한 20만 명 정도가 모였고요. 참가자들이 뭐 텔아비브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어진 고속도로, 지하철 이렇게 교통수단을 차단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고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시위가 2년간 전쟁을 흔들리는 이스라엘 전체 분열을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글로벌 톡톡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날씨 듣고 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평년 이맘때만큼 꽤 쌀쌀하고 낮 동안에는 포근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5도 높은 아침 기온 5.5도로 문을 열었고 파주나 철원, 태백, 봉화는 영하 1도 내외로 떨어졌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 16도, 어제보다 2도 높겠습니다. 세종, 대전이 17도, 강릉 18도, 광주, 대구 19, 제주 20, 부산 21도로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높고 평년보다도 약간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말 휴일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아서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좋은 온화함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제법 쌀쌀하기 때문에 감기 환자가 늘고 있는 요즘 따뜻한 옷차림 계속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는 흐리고 늦은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 글피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강원 영동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7.3도까지 올랐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지난주 폐막한 에이펙 정상회의에선 정상 간 외교와 경주 선언 등 정치 외교 일정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K푸드도 에이펙 무대에서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K푸드 열풍에 대해서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주목받는 K푸드는 단연 1위가 치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서도 뭐 젠슨 황, 이재용, 정인선 회장이 함께하면서 이 치킨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나 파급력이 있었을까요? 예, 그 젠슨 황 씨가 회동을 가진 그 치킨집이 그 우리나라 치킨 업계에서 그 프랜차이즈가 17위거든요. 네. 그런데 그 치킨 회동 직후에 우리나라 그 주요 배달 앱에서 검색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기도 용인에 그 프랜차이즈 본점이 있는데 거기는 주문이 너무 많이 몰려서 지난 주말에 이틀 동안 휴업을 하기도 했고 그밖에 용인 수지구나 경기 화성 동탄 서울 일부 이런 매장에서도 배달 불가 사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제 주문이 계속 몰리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그 해당 그 프랜차이즈뿐만이 아니라 CNN 등의 외신이 치맥이라는 용어를 다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맥이 한국식 치킨 문화를 상징하는 단어인데 그걸 다시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치킨이라든가 치킨 문화가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덩달아 유명해진 인물이 젠슨 황의 딸 메디슨 황인데 메디슨 황 같은 경우에는 또 요리를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CEO 모임 장소로 왜 하필 치킨집을 선택했을까요?
이 젠슨왕 집안이 대만계거든요. 네. 그 대만계라는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 계통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메디슨 왕 씨는 젠슨 왕의 딸이고 네. 보통 그 한류 콘텐츠, 한류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여성들한테 더 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북아시아계 여성 출신이면 그 한류 콘텐츠,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잘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치맥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슨 황 씨도 원래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치맥이란 단어를 알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원래 알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서민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줄까 하고 생각을 할 때 자연스럽게 치맥을 선택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통해서 네네. 깜부라는 단어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그 치킨과 또 깐부 뭐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하지 않았을까. 네네.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그 행사에서도 등장한 또 K푸드가 바나나 맛 우유, 뭐 초코 막대 과자, 그다음에 소맥 러브샷.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했다는 게 좀 놀라운데, 이게 그냥 일회성인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좀 즐겼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어쨌든 이 기회에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뭐 해당 바나나 맛 우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박을 맞아서 물 들어올 때 노적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SNS에 올리고 네. 홍보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 바나나 맛 우유가 외국인들한테 점점 막 널리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광온 외국인들이 바나나 맛 우유를 너도나도 사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그 초코 막대 과자를 젠슨왕 씨가 기자 간담회에서 나눠줬는데, 네네. 그 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달이거든요. 그렇죠. 11월 11일이 바로 또 그 과자의 네. 이벤트 날이기도 한데, 네네. 안 그래도 그 이벤트에 대비해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젠슨왕 씨가 이 과자를 나눠주는 바람에 완전히 수풍에 도출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량이 벌써 막 굉장히 그 11월 11일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아마 상당한 마케팅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폭탄주 회동에서 소주하고 맥주를 마셨는데, 그 소주 맥주 브랜드도 거의 복권 맞은 분위기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한국 주류가 또 널리 퍼져나가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국내에서 요즘에 네. 이 술 먹는 문화가 점점 이렇게 위축되는 분위기였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젊은 층한테 주류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네. 이러한 또 해당 주류업계 희망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네. 우리나라의 치맥과 소맥이라는 게 드라마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글로벌 홍보 효과가 생길 것 같은 와중에 우리나라 어떤 시민이 젠슨왕 씨한테 길에서 네. 홍삼 제품을 줬거든요. 홍삼이요? 홍삼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갑자기 해당 그 홍삼 제품도 네.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광고 효과인데요. 네. 그 외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제 정상 만찬에 나온 음식도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어떤 게 눈에 띄었을까요? 이번에 경주 축산 농협이 또 대박을 맞았는데, 네. 그 정상 만찬에서 네. 간장 양념 갈비찜이 이제 주 메뉴였는데, 그 갈비찜에 한우가 들어갔거든요. 그 한우를 납품한 곳이 경주 축산 농협입니다. 네. 거기 경주 축산 농협에서 2006년에 만든 한우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그 브랜드의 한우가 납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번 그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그 경주축산농협에
그 브랜드의 한우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앞으로 또 상당히 판매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네. 거기에 더해서 뭐 경주 곤달비 나물 비빔밥 이것도 나왔거든요. 네. 또 경주 곤달비 나물도 이제 더 유명해졌고 또 경주 콩 순두부탕 이것도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순두부탕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예.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 이것도 네.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것도 앞으로 더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중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시진핑 주석에게 선물한 황남빵 이것도 좀 화제예요. 왜 황남빵을 선물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황남빵 워낙 유명하거든요. 네. 또 경주하면 떠오르는 대표 먹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를 이제 선물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네. 외국인들 뭐 누가 먹어도 크게 거부감을 느낄 만한 음식은 아니거든요. 빵 종류는 뭐 모든 나라에서 다 선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그 전통 빵인 황남빵을 그 선물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맛있다고 했다고 네. 이야기가 알려지다 보니까 예. 바로 지금 구매가 빗발치면서 품귀 현상을 빚었다고 합니다. 네. 그 황남빵 본점에는 지난 주말에 뭐 2시간 가까이 막 대기를 했어야만 그 황남빵을 살 수가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뭐 경주 유명 빵집을 방문하는 이른바 그 빵기 순례 여기에도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는데 네네. 황남빵이 인기를 끄니까 덩달아서 찰보리빵도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경주의 음식도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관광지가 너무 서울에만 집중됐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반면에 일본은 지방 곳곳에 다 그 외국인들이 가면서 전국적으로 관광지가 활성화됐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주권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또 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광지가 더 지방으로 확대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또 이제 부인들 간의 환담에서 김혜경 여사가 싱가포르 총리 부인에게 요리책을 또 즉석에서 선물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이제 요리책이 2018년도에 김 여사가 낸 책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2018년에 낸 책을 가지고 다니진 않잖아요. 네네. 평소에. 그래서 그냥 추측인데 예. 요번 그 국제 회의를 계기로 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니까 그 요리책을 선물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김 여사 측에서 생각을 해서 선물용으로 좀 책을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런데 마침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미리 짝이라도 한 듯이 네. 그 싱가포르 총리 부인 루이 여사가 네네. 해당 만남에서 한국 음식을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잡채, 뭐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불고기 이런 식의 K푸드가 인기라고 네.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요리책 밥을 지어요를 루이 여사 측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 여사가 그 즉석에서 그 책을 선물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측에서는 아마 책을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네. 근데 루이 여사 측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 환담할 때 그거를 생각하다가 그 K푸드 얘기를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김 여사에 대한 책에 대해서도 사전에 다 검색을 해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루이 여사가 그런 한국 음식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책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예상하지 않은 한국 요리가 나왔던 것은 그만큼 한국 요리가 어디에서나 화제다. 해외에서도 화제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요리 얘기가 나오고 네. 한국 요리 책이 선물이 가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11월 4일 화요일 전개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